자, 72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 한번 보실까요? 기출문제. 우리가 개인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게 되면은, 일단, 개인 회생 재단에 속하는, 모든, 채권자 목록에 있는 채권에 의해서, 집행이 전부 다 중지가 되죠? 네, 중지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판례를 보겠습니다. 판례, 2000년 10월 2일자 2000마 5221 판례인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 우리가 집행채권 채권자가 잘 보세요. 그 이제 1번의 주문을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해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했을 때 우리는 집행장애 사유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골자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거기 이제 갑을병 제가 그림을 그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집행채권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 병에 대해서, 집행채권이 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떤 공동조사라든지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을은 병에 대해서, 직접 뭐 경매를 넣든 간에 압류를 하든 간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돈을 받아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집행채권자가 이렇게, 집행채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래서, 우리 병한테 약 지금 5천만 원짜리에 해당하는 공증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병에 대해서 뭐 통장을 압류하든지, 병의 지불을 압류하든지 이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집행채권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있다 이겁니다. 이걸 우리는 지금 집행채권자의 채권자라고 합니다. 그럼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갑이 뭐 압류를 하거나 가압류를 하거나 가처분 하거나 똑같죠. 우리가 이런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은 뭐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지급금지 명령입니다. 지급금지 명령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갑 입장에 봤을 때 지금 갑이 을에 대해서 좀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을이 병한테 집행을 해서 이 돈을 5천만 원 돈 다 받아갔다. 받아간 다음에 그 돈을 또 처분하면은 갑으로서는 돈을 받을 길이 없게 됩니다. 그죠? 따라서 이렇게 채권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요 집행채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갑은 뭐죠? 갑은 여기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 을을 채무자로 하고 병을 제함 채무자로 해가지고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 결정문이 여기 병한테 가죠. 가면은 뭐예요? 병 가면은 이 병은 을한테 돈을 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죠? 물론 얘도 병한테 추심 똑같이 결정문 가면서 을은 돈을 받을 수 없고, 즉 을한테는 영수금지라고 그러죠. 받을 수 없고, 얘는 지급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압류라는 것은 지급금지와 영수금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자, 이제 그럼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그럼 우리가 단순하게 집행채권에 대해서 뭐 압류나 가압류하게 되면 그 집행채권자가 이렇게 압류나 가압류해도 결국 을 입장에 봤을 때는 집행에 장애가 되는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러나 우리가 이 장애가 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판례에 따르면. 따라서 보시면요,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압류 가압류했을 때 만약에 그러면 을이 병에 대해서 을이 병에 대해서 압류를 합니다. 또 추심을 해요. 또는 전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행은 단계별로 봤을 때는 이 압류라는 단계하고 돈을 받는 단계, 즉 압류라는 단계하고 이 돈을 받는 현금화 단계는 나눠진단 말이에요. 항상 나눠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법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갑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도 을은 이 압류까지는 가능하고 다만 뭐죠? 을이 병이 처분할 수 없게 압류할 수는 있지만 추심이나 전부는 요거는 할 수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집행장애되는 범위가 이 판례에 따르면은 그걸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된다, 별도로 판단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도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을 압류했을 때 압류는 가능하지만 추심과 전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 골자를 보시고 판례를 보세요. 교재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72페이지를 두고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1번. 좀 그림을 보세요. 보시고, 나오죠? 자, 따라서, 자, 내용을 보죠. 자, 1번에, 집행채권자의 채무가, 채무명의, 즉,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거나 처분금지했을 때, 그 압류의 효력으로서, 그 집행채권자 누굽니까? 언더라인에, 집행채권자는, 즉, 을이죠. 그 채권을, 뭐, 추심도 할 수 없고요. 또, 을은 병에 대한 채권을, 양도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변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을은 갑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되므로, 따라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을이 병에 대해서 추심을 해주세요 라고 그러면요, 그 추심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집행장애가 되는 겁니다. 주의할 것은 가로 안에 을이 그 압류, 현금화, 배당 모든 단계에서의 집행장애가 아니고요, 집행채권을 압류 명령 신청까지는 받아줍니다, 법원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상은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게 집행채권이 만약에 그 압류가 된 상태에서 을이 병에 대해서 부동산 강제금매를 들어갔다. 그랬을 때는 우리는 배당 절차까지 진행했다가 을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배당 유보 공탁으로 해결을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그 외에, 우리가 신탁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탁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은, 그런데 A가 위탁자가 돼서 B에게 신탁하면요, 신탁을 하게 되면 이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완전한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신탁한 후에는 위탁자에 대한 채권자, 또 위탁자에 대한 조세 채권이라든지 관계없이 압류가 안 됩니다. 보세요. 90년도 판례. 신탁법상에 신탁이 됐다면, 설사 그 위탁자에 대한 조세, 세무채권이라 하더라도, 그 신탁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안 됩니다. 즉, 집행장애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위탁자가 그 수탁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서 당사자 사이에 신탁법에 의한 신탁 관계가 설정되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민법상 그 명의신탁과 달리, 명의신탁은 이제 대외적으로는, 그죠? 대외적 대내적 보죠? 그런데, 달리 신탁자자는 대내적 대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넘어가요. 그러니까, 신탁 계약을 한 후에는, 위탁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따라서 위탁자에 대한 채권자의 조세 채권에 대해서 이미 넘어간 수탁자, 즉 A에서 B 넘어간 B 명의의 신탁자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우리가 뭐 국세든 당해세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보시고. 그것에 대한 조문이 어디 있냐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13페이지에는 참조 조문을 보세요. 그것이 이제,
신탁법 21조 1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강제 집행할 수 없다, 뭐 경매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신탁 계약 전에 발생된 권리라든지 또 신탁 사무, 즉 B가 신탁 사무상 처리된 발생한 권리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죠? 예. 물론 이제 최근 판례도 그러면 그 단서에 신탁 사무라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B가 하는 것이죠. A에서 B로 넘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수탁자인 신탁 사무상 처리된 발생한 권리는 수탁자를 채무자로 하는 것 때만 되는 것이고, 다만 위탁자에 대해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즉 수탁자가 신탁 사무를 했을 때지 위탁자의 사무가 아니에요. 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각종 이제 집행을 개시를 하게 되고, 통상 이제, 집행되면 뭐죠? 집행의 개시, 또, 압류, 또, 현금화, 또, 배당 이렇게 가서, 절차 끝나는 것인데, 자, 5번처럼 이제 종료를 배웁니다. 이 종료란 말은 사실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뭐, 전체로서의 종료다, 또 개개 절차의 종료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집행채권자가 이제 A가 있다면 채무자가 B예요. 그럼 B가 가진 재산의, 즉 A는요. 자, A가 만약에 B에 대해서 내가 10억을 받겠다. 그러면 일단 B가 만약에 B의 건물에 대해서 10억을 경매를 넣어서 받으면 땡이죠. 그런데 만약에 B가 가진 재산이 어느 하나가 10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B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월급도 받고 은행 예금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개의 개개 절차를 다 진행해서, 그죠? 할 수 있는 여러 개 절차를 다 진행해서 돈을 다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개개 절차, 즉 A가 B에 대해서 경매하는데 1년 걸리고 차 파는데 6개월 걸리고 또 예금 통장 압류하는데 뭐 2주일 걸리고 이렇게 전부 다 개개 절차가 그 집행이 끝나는 시간들이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이 개개 절차의 집행이라는 종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한 2년쯤 지나서 전체로서의 집행이 다 끝나는 경우가 생기죠. 따라서 우리가 이 전체로서의 그 종료라는 말은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었을 때 끝나는 것이다 볼 수 있어요. 그죠? 보시면 따라서 1번에 개념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전체로서의 종료란 말은 그 집행권원에 표시되어 있는 청구권, 그것이 그런 청구권이 실행돼서 완료가 돼서 채권자가 완전한 만족을 얻었을 때 배당을 받거나 또 등기를 받거나 이런 식으로 한 것이고, 물론 이제 아예 만족이 안 되는 것으로서 불능될 때도 전체로서 집행이 이제 끝나는 것이죠. 배당을 못 받는 경우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와 달리 개개 절차라는 것은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또 일정한 방법, 채권, 부동산 이런 어떤 일정한 그 집행 방법에 대한 절차가 그 절차가 끝나는 방면이고요. 이것도 이제 개개 절차에서 종료입니다. 따라서 그 절차에 대한 것은 이제 박스 안에 동산 집행, 부동산 경매, 또 채권의 경우 채권의 경우 이제 추심을 해서 돈 받아가지고 추심 신고한 때, 또 전명령 같은 경우는 뭐죠? 전부 명령이 확정된 때, 또 3번에 유체 동산에 대해서 인도 청구권에 대해서 집행할 때는 어떻습니까? 집행관이 그 동산을 뺏어가지고 그걸 경매를 둬가지고 그 돈을 채권자에게 주거나 배당한 때, 또 대체 집행, 예컨대 철거라는 그 채무자의 의무에 대한 집행했을 때도 그 철거라는 이행을 받은 때, 또 다 퇴거시킨 때 되겠죠. 또 간접 강제처럼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중지시키는 것을 했을 때, 그죠? 또는 중지 안 했을 때는 그에 따른 상환은 손해배상 받은 때, 이런 절차가 다 개별적인 절차로서의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절차라는 것은 전부 다 돈을 받았을 때, 즉 만족 얻었을 때가 되지만 실제는 만족이 안 되고 또 일부만 받고 또 취하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청을 했는데 배당을 못 받는 경우도 있죠.
따라서 이 양은 집행의 최후 단계라는 만족 단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그 전 단계로서 집행 신청을 취하해주거나 또는 채무자나 제함 채무자 쪽에서 오히려 취소를 해서 그래서 이미 진행하고 있던 절차가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우리는 집행이 종료됐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전체로서의 집행하고 우리가 이게 개개 절차로서 집행에 대한 양자를 구별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예컨대 우리가 1항의 청구유소라든지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 신청 이것은요 특히 청구유소는 그 판결문에 있는 금액이 1억인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8천만 원 갚았습니다. 그럼 8천만 원 갚은 거에 대해서는 그 청구유소를 해서 불허가를 시키거나 또 집행문 부여에 대해서 이 신청해서 집행문을 못 받게 하거나 해서 전체로서 집행을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집행이라든지 제함자이소라든지 집행정지 이런 제도는요. 그 개별적인 절차에 대한 집행에 대한 이 신청 또 개별적인 절차에 대한 그 제함자이소 또 그 개개의 절차에 대한 각각의 집행정지 취소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요. 개별적인 절차가 종료된 후에는 이런 개별적인 불복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또 우리가 의사 진술을 명하는 재판으로서 우리가 각종 소유권 등기하라, 소유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컨대 판결에 의해서 확정되면요, 그때는 의사 진술을 한 걸로 봐가지고 매도인이 등기 신청을 안 해도 매수인이 단독 신청으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일단 이렇게 확정 판결만 받으면은 집행 절차가 끝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 판결 뒤에 집행 정지는 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도 봤듯이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 신청은 우리가 그 집행문에 대해서 그렇죠? 다 아주 만족을 얻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문 부여에 대한 신청은 전체로서의 집행이 남아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이지 어느 한 절차가 끝났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청구이소하고 청문, 집행문 부여의 신청은 전체로서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쪽에 이제 집행의 총론 쪽에 이제 중에 하나 또 중요한 제도가 또 뭐가 있냐면 집행에 대한 이제 지금까지는 그 채권자가 어떻게 집행 권한을 받고 또 어떤 종류의 집행 권한이 있고 개별적인 특징이 있었죠. 그래서 판결문, 공정증서라든지 지급 명령 같은 거, 이행 권고라든지 썼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집행문을 받고 또 집행문에도 역시 보통 집행문, 또 조건, 승계 같은 그런 집행문들, 또 그에 따라서 이제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을 개시하는 요건, 또 집행에 대한 장애 요건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본 것들은 전부 다 채권자 입장에서 바라다본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시간부터는 뭐죠? 14페이지는 반대로 이렇게 집행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막는 그런 절차가 뭐가 있겠냐라는 것인데 방어적 차원에서 그래서 법에서 중요해진 것으로서 우리가 아예 집행을 취소시켜버리는 처음부터 집행이 없던 상태로서 집행을 취소하는 그런 강력한 제도도 있고요. 또 일단 진행하고 있는 집행을 중지한다는 의미에서의 정지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 정지나 제한과 취소인데요. 이것은 당연히 그 채권자가 어떤 집행 권한에 의해서 집행문을 받아서 집행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 방어를 하는 입장이었을 때도 이런 집행 정지에 대한 것들은 그에 상응해서 그죠? 채권자의 집행 권한에 상응해서 적어도 법원에서 일정한 어떤 요식적인 것으로서 반드시 그런 것, 이러이러한 것들을 받아야만이 또 그걸 갖다가 제출해야만이 우리가 집행이 중지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제한이 우리가 얘기하는 집행법 49조에 있는 스토리입니다. 자, 잠깐만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따라서 그 집행 정지라는 것은 우리가, 거기 보시면 이제 개념을 보시면, 집행기관에서 이걸 막아주는 것이죠. 따라서, 법률상 한 개의 집행권원에 의해서, 전체로서의 집행이 개시되거나, 또 속행 진행되거나, 또는 또, 뭐, 각각의 개개의 절차 집행에 대해서 이것을 더 이상 속행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태를 우리는 정지시킨다 말을 한 겁니다. 그죠? 됐습니까? 예. 또 이제 제한이라는 말은요, 제한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지도 있지만, 이제, 근데 우리가 제한이라는 말은 또 약간 다른 개념인데, 지금 그 하나의 집행권원에 의해서 지금 전체로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또는 개별적으로 부동산, 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행 절차가 전부에 미치지 않고 어떤 집행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그죠? 우리가 100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뭐 70만 해라. 예컨대 100만 원에 대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70만 원으로 이렇게 그 범위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 범위를 감축하는 것을 우리는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집행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지죠. 그죠? 네. 따라서 일종의 그 일부 정지와 비슷한 그런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또 하나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집행 정지가 안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거기에 의사 진술의 재판, 그런데 소유권을 이전하라, 또 소유권을 말소하라 그런 절차의 이행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는 일단은 판결이 확정되면 더 이상 현실적으로 집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판결에 의해서 등기소에 갖다 내면은 그로서 등기가 되는 것이지 그 등기관한테 뭐 집행 정지를 가셔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집행 정지라는 것은 현실적인 집행, 즉 적어도 어떤 압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정지지 준비 행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이러한 집행의 정지에 대해서는 정지시키든 제한을 시키든 그것들은 전부 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어떤 서류를 갖다 내야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는 민사집행법 49조에 이렇게 자세히 6가지 정도의 정지 서류로 분류해서 규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6가지를 우리가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시면 75페이지에 이런 정지나 제한의 원인은 법에 정한 서류, 법에 정한 서류를 제출하는 거, 그죠? 또 법정 사실이 발생하는 거, 그런 것들 될 수 있는데, 그죠?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특히 법정 사실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은 집행기관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집행을 무효로 시키는 집행요건의 흠결, 또 앞서하듯이 집행장애 사유의 발생도 정지나 취소줍니다. 예컨대 판결문이 무효가 되거나 또 채무자가 해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58조에 따라서 또 파산 선고가 되거나 또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직권으로 정지를 해놨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가볍게 봤었고요. 우선 이제 전자인 그 법정 서류, 그죠? 법정 서류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서 검토를 하고 숙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러한 법정 서류는 49조에 따른 서류인데 여기는 호수를 붙여가지고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가 됐습니다. 따라서 1호를 우리가 취소 문서고요. 또 2호는 강제 집행에 대한 일시정지 문서, 정지 문서고 3호는 집행을 면제하기 위한 해서 담보를 제공했어요. 그러면 그 담보 제공 증명서를 갖다 내면은 정지가 우리가 취소해 줍니다. 4호는 또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집행할 판결을 했어요.
그때 채권자가 돈을 받는 경우도 있죠. 돈을 받거나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채무자의 의견을 들어서 이행을 미루도록 뭐 3개월이고 4개월이고 이렇게 그 유예를 승낙을 한 그런 채권자가 승낙한 그런 문서를 갖다 말합니다. 그리고 5호는 집행할 판결이든 또 그 밖에 재판소에 의해서를 지금 진행했는데 이제 원고가 소를 취하 소송을 취하를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런 판결에 대한 효력을 잃었어요. 그런 조서 등 문서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제 소를 취했다든지 또 채권자 쪽에서 청구에 포기를 했다든지 그런 것들이 5호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것들은 6호는요. 6호는 한마디로 집행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문서들이에요. 즉 강제 집행을 하지 않겠다. 또 집행 신청, 경매 신청하지 않겠다. 또 설사 경매 신청 위임했던 것을 취하겠다. 이런 문서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문서인데, 여기에는 우리가 개인 사문서가 아니고 화해 조서라든지 공정 증서를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를 말합니다. 그럼 만약에 사문서 채권자 채무자끼리 커피숍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집행 합의, 즉 일종의 합의죠, 컨트랙트 계약. 그래서 부집행하겠다는 그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여기서 공문서가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6호에 따라서 취소할 수는 없는데, 이때 만약에 그런 합의에 무시하고 집행했을 때는 그때는 그 합의서, 부집행할 때 합의서를 갖다가 내고 청구유서를 해서 청구유서란 것을 청구에 대해서 연기하든지 해서 불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역시 아까 봤던 49조 2호의 집행 정지를 받아서 가능히 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렇게 우리는 6가지의 지금 봤던 읽었던 그런 서류를 이제 하나씩 보게 되는데, 그 6가지 서류가 어떤 게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과연 그것을 또 언제까지 내야 됩니까? 뭐 그런 서류. 또 만약에 그런 서류를 그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냈을 때 또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이 시간에 배운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 취소의 문제는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 집행을 신청도 안 배웠는데 이 취소를 배우는 것은 사실은 시간적 순서가 사실 맞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모든 결제가 여기 되어 있고 또 조문도 이게 앞쪽에 와 있기 때문에 배우는 것인데, 실상은 이제 사실은 적어도 기본 강의를 좀 탄탄히 공부한 다음에 취소나 취하를 또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2개 정도만 보시고 또 다음 시간에 이렇게 보는 식으로 해서 반복해서 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죠? 처음에 좀 어렵습니다. 이게 총론이. 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75페이지로 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제 이 49조의 문서가, 6개 정도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를 악물고 외울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안 보고 얘기할 정도는 돼야 되겠죠. 좀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이제 우리가, 실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이 집행법이라든지 등기법은, 법무사 쪽에서 어차피 이거를 피해서, 이걸 어떻게 피해서 시험 붙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서, 우리가 여기서 상당한 득점을 내겠다라고 하셔야지, 이걸 피해서 하겠다는 것은 이제, 맞지 않습니다. 그죠? 일단 보시면, 49조의 서류는, 당연히 집행 정지나 또는 제한이나 또는 이제 아예 취소까지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1호의 취소 문서라고 하죠. 취소 문서가 있고요. 2호가 집행 정지 문서입니다. 주로 이제 이 정지란 말을 일시 정지, 그죠? 일시 정지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3호는 우리가 집행에 면제한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보통 그 면제해주면 이제 자 면제해주면 당연히 뭐죠? 그 집행을 면제하시다. 여기는 집행을 취소해준다. 그래가지고는 효과가 취소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호가 있어요. 4호는 아까 변제받았다. 채권자가 돈을 받았어요. 또는 채권자가 그 유예를 합니다. 기간을 유예합니다. 유예를 승낙해줘요. 즉 채권자 아까 A라는 사람이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이 변제를 받고 또 유예를 했는데 이 변제나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들어왔을 때 A가 B에 대한 방어가 이거예요. 그때는 이런 변제나 유예 증서를 집행 기간에 갖다 대면 일단은 더 이상 집행을 진행을 안 해준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아까 뭐죠? 아까 소의 취하 소송이죠. 이 소송을 아예 취하거나 또는 뭐죠? 소송의 포기. 그죠? 소위 다른 말로 우리는 청구란 말을 쓰는데 청구의 포기다. 그리고 6호는 뭐죠? 6호는 우리가 강제 집행하지 않겠다. 그걸 이제 한자로 부집행,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따라서 부집행한다에 대해서 이런 내용, 그 집행하지 않겠다는 내용, 또 거기에 보세요. 지금 또 집행 신청을 했는데 이번엔 아예 집행 신청, 그런데 압류 신청했어요. 그 집행 신청을 했습니다. 또는 이것을 법무사한테 위임했어요. 그죠? 근데 이 신청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거기에 집행 신청을 우리가 취하한다. 이건 집행 신청에 대한 취하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6가지 문서 중에서 이제 문서는 2가지 문서예요. 취소할 수 있는 문서가 있고 정지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2호, 4호 여기서 요 2호하고 요 4호는 얘는 우리가 문서 나눠보면요. 여기 49조에 있는 2호 문서하고 4호 문서는요. 요거는 그 정지 문서가 됩니다. 그리고 49조에 있는 1호 나머지죠. 3호, 4호, 4호 빼고 5, 6호는 취소 문서입니다. 그래서 1호가 그야말로 취소 문서, 3호는 3면, 면제. 5는 5 취하, 이렇게 보시면겠죠? 그래서 소의 취하. 6불, 불집행. 합의. 다만 이제 이때 합의가 뭐죠? 이게 개문서가 아니고 뭐죠? 여기에 옷은 공문서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화해조서 나 적어도 공정증서 같은 문서여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취면 소 부집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3면 5취하 6불집행인데 여기는 이제 2호 문서는 정지문서 그 유명한 정지문서 4호는 변제증서. 보시고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일단은 정지되는 장면과 취소가 되는 장면을 이렇게 나눠서 보겠습니다. 이거 첫 시간에 사실 이걸 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은 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인데 자 일단은
조금 보시고 또 진도가 나간 다음에 또 조금 보고 이렇게 또 나간 다음에 좀 보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보시면 이제 우리가 우선 이제 그러기 전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언제까지 낼 것이냐, 언제까지?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건 이제 당연히 뭐죠? 이 첫째 집행을 개시한 때부터 낼 수 있어요. 그죠? 그게 이제 압류죠. 압류하실 때 또는 경매 신청했을 때, 경매 등기됐을 때 이렇게 좀 이런 절차 단계에서 낼 수 있는데, 그리고 물론 언제까지 시기인데, 종기는 한마디로 뭐죠? 한마디로 각종 절차가 종료했을 때라고 한번 보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보시면 그 집행 절차가 개시했을 때 49조 1호 2호 4호 문서를 정지되면 정지입니다. 또 언제까지 종료할 때. 왜냐하면 집행 절차가 끝나면 대부분 뭡니까? 끝나면은 우리가 배당 단계, 채권자가 돈 받는 단계로 가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집행 절차가 개시가 돼서 종료되는 이 단계까지는 낼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중요한 것은 집행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이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만 좀 주의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무슨 일이냐면요. 이 부동산 경매는 뭐예요? 얘는 자, 경매 신청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각기일 잡죠? 현금화 날짜 잡혀요. 그래서 그 물건이 팔립니다. 매각됩니다. 팔려요. 그러면 이제 그 입찰자인 경락인이 돈을 내요. 대금. 그럼 우리가 대금이 들어오면 그때 가서 그 돈 가지고 배당합니다. 그럼 원래 집행 절차는 이 배당까지 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이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요. 얘는 그 경락인이라는 사람이 K라는 사람이 대금을 내게 되면 모든 경매 절차는 끝나는 거예요. 따라서 그 부동산 경매에 국한돼서 보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우리가 집행 정지 취소 문서는 적어도 대금을 줄 때까지 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대금 지기일이 예컨대 2015년 5월 27일이다. 그러면요. 근데 예컨대 5월 28일 날 냈어. 그죠? 그러면요. 정지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때는 그 대금 기일이 사실 종료예요. 정지니까. 그죠?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이번엔 채권. 이번은 그 압류 전문입니다. 압류 그다음에 이 사람이 전부 명령을 냈습니다. 그러면 이때 송달돼요. 송달된 다음에 즉시항고 이때에서 확정이 돼요. 확정. 예컨대 압류 전면용은요. 전면용은 이것은 배당이라는 게 없어요. 배당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즉 이 압류 전부라는 것은 채권에 대해서 전부 이전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봤듯이 3채무자에게 송달되면요.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란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요. 항고 기간이. 그러면 그대로 확정되면 이 채권이 요 A원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그죠? 즉 B가 C에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이 그대로 이전되는 이전 효과가 생기죠. 따라서 이때는 언제까지 이때의 그 집행 취소 서류는 적어도 전면령에 대해서는 확정 전까지 내야 되는 것이지, 확정이 되면요 그때는 이미 집행은 종료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주의해 보시면 되고, 주로 요거 두 개 딱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서. 따라서 적어도 대금 납부 전까지 내라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단 이 6가지 중에서 한 2개만 보고 우리가 좀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먼저 이제 우리가, 자, 76페이지에, 자, 1호, 2호부터 나오죠? 자, 2호 볼까요, 2호? 2호의 제목이 일시 정지한다는 문서를 내라. 한 겁니다. 그죠? 따라서, 거기에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2호 문서를 보겠습니다, 이제. 자, 2호 문서는 뭐죠? 일시 정지한다는 문서예요. 그죠? 그럼, 그런 경우가 언제, 어떤 사례일 때 그럴 것일까? 그걸 이제 우리가, 그 대목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죠? 지금 49조 2호하고 4호를 봅니다. 따라서 보세요. 예컨대, 어떤 항고, 그죠? 또는 재심, 상소, 또 즉시항고, 또 이신청 같은 거, 볼까요? 예컨대, 우리가 배웠어요. 우리가 즉시항고를 하거나, 자, 또 집행일 하거나, 할 때,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지한다는 문서 배웠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제 우리가, 거기에 보시면, 지금 보세요. 76페이지에. 자, 1항. 그 항고했을 때 재심 상소. 자, 우리는 이제 그 두 번째인 재심과 상소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서법 50조, 100조 얘기인데요. 예컨대, 우리가 이제 A가 B에 대해서, 자, 1심에서, 1심 단계에서, 우리가, A가, 승소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심 단계에서, 그죠? 2주 안에 B가, 이 판결문, 패소했죠? B가 이제 B 쪽에서 이제 당연히 불복으로서, 항소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그렇지만 이 항소심 진행 중에 A한테 뭐, 우리가, 가집행 선고할 수 있는 그죠? 그 판결문을 줍니다. 그럼 만약에 지금 A라는 사람이 요 판결문, 요 A 판결문을 가지고, 그 집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집행을 했어요. 그러면, B가, 만약에 이것이, B의 아파트에서 경매가 들어왔어. 그러면 경매 신청합니다. 그죠? 그러면 경매가 진행돼서, 물론 이 2심 판결이 끝나서, 만약에 요 2심 판결이, 요 경매보다 더 빨리 끝나면 모르겠지만, 이 판결이 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서 만약에 B의 아파트가 경매가 돼서 이 집이 팔려요. 팔리면 그 돈을 갖다가 이제 A가 갖겠죠. 그러면 그 경매 다 끝나고 나서 그때 가서 B가 승소해봐야, 이미 넘어갔던 이 집을 자기 앞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따라서, B는, 이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이 항소를 하면서, 요 항소심 심판 때까지의 집행 정지를 해달라라는 신청을 합니다. 물론 이때 집행 정지할 때 법원에서 뭐죠? 담보 공탁을 내라그러죠. 즉, 요 기간 동안에 있게 될 손해배상. 주로 이제, 이게 5천만 원이라면요, 5천만 원이 거의 다 나오겠죠. 그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돈을 내면 충분히, A는 이제 확보됐으니까 채권이, 이 정지가 되겠죠. 이때 이런 집행 정지에 대해서, 명령을 떨어지면요, 이 결정문을 갖다가, 그죠? 법원에 갖다가 제출하면은, 그것으로서 우리는, 즉, 이 결정문만 갖다 내도 이 경매는 정지했다가 나중에 항소심에서 만약에 B가 이기면 취소가 될 것이고, A가 다시 이기면 이것은 경매는 속행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소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시고 쭉 가서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자, 보시면 4호를 보세요. 4호를. 4호라는 것은 이제 아까 봤듯이 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77페이지에 자, 1항. 우리가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돈을 받았다라는 문서. 예컨대
채권자가 영수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요. 제 B가. 그걸 갖다 내면 됩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받았을 때는 적어도, 우리가 정지하는 기간이 아까 뭐였어요? 일시 정지입니다. 일정 기간만큼만. 따라서 이 돈을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2달까지를 정지해 주고요. 또 변제를 유예했다에 대해서는 적어도 2번이고 통상 6개월을 넘길 수 없다는 것이 법 51조 2항에 있습니다. 그죠? 됐죠? 그리고 이때 6개월이라는 것은 통산해서 합쳐서 6개월을 말한 것이지, 꼭 연속해서 6개월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죠? 3월, 4월 봐주고 2달, 또 그 뒤에 봐주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이지, 연속은 필요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우리 법에 따르면요, 다시 한번 법률에 있는 것 정도는 우리가 숙지하셔야 돼요. 적어도 여기서 49조 4호의 변제 증서는 언제까지라고요? 적어도 변제는 2달까지. 변제를 연기라든지 유예시켜줬을 때, 승낙했을 때, 그때는 2번인데 6개월까지 다 전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때 돈을 받았다는 그런 증서, 영수증 같은 것은 차제 돈 거래할 때 그 공증 증서라든지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 증서 됩니다. 되지만 우리가 사문서 관계는 없습니다. 또 꼭 채권자 명의로 하지 않아도 돈을 받았다는 문서는 있죠. 입금증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채권자 명의의 문서는 필요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보통 통상은요. 자, 근데 통상은 우리가 이제 B가 A에게 돈을 줘요. 그런데 5천만 원 줍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거나 또는 5천만 원 줬다라는 입금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입금증이. 그건 이제 우리가 B의 문서겠지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A가 왜 압류하냐 그러면 A는 만약에 그 사이에 이자, 자기는 마음속에는 이자도 있고, 그죠? 이게 또 한 5년 돼가지고 이자도 많기 때문에 원금만 아니고 다시 또 2천만 원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구한 거야,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때 B는 그러한 영수증 이런 걸 내가지고 이걸 정지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거기 보세요. 사망해 보듯이. 그러면 만약에 그 B가 A에게 5천만 원 전부를 갚았다 이거예요. 갚았으면 통상은 경매가 진행될 때는 이제 뭐죠? 경매 신청 취하서. 그 취하서를 당연히 받겠죠. 돈 줄 때. 그래서 좀 그 얘기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3번은 자, 10페이지입니다. 채권자가 채권액을 받았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 취하서를 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변제를 이유로 한 취하니까 이때는 취하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고 변제의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사후로서 저지할 수 있죠. 정지할 수 있죠. 그죠? 다만 이제 문제는 이때 그 취하서를 우리가 매수 신고 후에 내면은 또 정지가 안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때 취하서 문제는 뒤에 보듯이 이 매수 신고 후에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뭐죠? 제가 10%라는 돈을 내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의 동의가 없으면 요 취하서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죠? 됐죠? 이제 그리고 우리가 아까 채무자 쪽에서 아까 거기 변제 유예 중에서 특히 경매기일 연기 신청서 거기 경매기일을 연기할 수 있을까가 이제 심사 문제 되는데 경매기일 연기 신청서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하면은 여기서 변제 유예 증서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유예는 통산 6개월이고
두 번이다. 거기에 걸리는 것이죠. 그죠? 따라서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변제나 변제 유예정서에 제출돼서, 집행을 정지한 경우에, 정지 기한에 제한이 없다? 없다가 아니고 제한이 있겠습니다. 또 주의할 것은 우리가 여기서의 변제는 현실적인 변제를 말한 것이지,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변제 공탁서를 냈다. 그것은, 여기서, 집행 정지의 문서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우리가, 특히 이제 우리가, 어디가 보시냐면요. 자, 78페이지에 있는 그 정지에 대한 서류를 좀 보고 이제 좀 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지의 서류는 이제 사실은 아까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보듯이 상소를 한 다음에 취하했다든지 또 그 밖에 거기서 3번처럼 그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문서, 그 공정증서 그런 것을 했을 때 이것도 사실은 정지지만 사실은 이것은 공정증서니까 사실은 뭐요? 사실 이것은 취소문서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아까 이항은 이제 이때 이항은 이제 주의할 것은 우리가 상소한 다음에 정지가 2호고요. 이항의 경우는 상소한 다음에 소를 취하했을 때 이 소 취하는 뭐 어디였죠? 아까 청구 보기와 같이 이것은 5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 실제는 이제 우리가 6번이죠. 6번에 청구 이소를 한 다음에 정지하는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우리가 49조 2호문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두루두루 이제 비교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사실은 공부가 좀 되신 다음에 보셔야 되고요. 일단 이제 요 시간에는 제가 49조 2호 4호가 있었으니까 2호의 의미, 4호의 범위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호수를 좀 배우시고 그랬습니다. 예. 쉬겠습니다.